지금 일본 전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일본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예측 한국 승률 28%, 일본 62%. 손흥민은 끝났다는 냉소가 손흥민을 향해 쏟아졌지만 단 2분 만의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교체 투입 120초 만에 터진 논스톱 슛 한 방. 데이터도 조롱도 편견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후 피파와 BBC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기준을 새로 썼다. 과연 이 한 골은 단순한 반전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나베 리쿠입니다. 스포츠 데이터 연구소 옵티모브의 분석 총괄이죠. 36년을 살면서 숫자만큼 정직한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니터 3개가 켜진 사무실에서 저는 한국 대표팀의 승률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28%.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이 숫자가 일본 전역을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알고리즘은 단순했습니다. 연령 가중치 0.35, 부상 이력 0.2, 최근 폼 지수 0.43. 세 변수를 조합하면 승률이 나왔죠. 한국의 에이스는 32세였습니다. 제 모델에선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반응 속도는 0.18초 느려지고 회복력은 23% 떨어진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논문 6편이 이를 뒷받침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개인 의존형 팀이고 그 개인은 이미 내리막길이라고요. 발표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호소다 국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리쿠, 이번 평가전 예측 모델 완성했나? 네, 28%입니다. 한국의 승률이요. 완벽해. 내일 아침 9시 생방송에 나와줘. 시청률 대박 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흥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안이었을까요? 저는 그걸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저 데이터가 옳다고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되뇌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그 빛 속에서 제 이름이 빛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송국 대기실은 냉랭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동안 저는 태블릿으로 최종 수치를 확인했어요. 오차범위 3%, 신뢰 구간 95%. 완벽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켜지고 호소다 국장이 카메라 앞에 섰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옵티모브의 타나베 리쿠 박사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국장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박사님, 이번 한일 평가전 결과를 예측하셨다고요? 네, 저희 모델에 따르면 한국의 승률은 28%입니다. 28%라니 상당히 낮은데요? 한국은 사실상 한 명에게 의존하는 팀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32세죠. 데이터상으로 반응 속도가 0.18초 느려지고 지구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화면 오른쪽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나이에 따른 퍼포먼스 곡선이었죠. 32세 이후로 급격히 하락하는 빨간 선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32세면 이미 정점을 지났다는 뜻이에요. 방송이 끝나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폭발하듯 쏟아졌죠. 트위터가 난리였습니다. 해시태그 코리아다운 트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과학은 정직하네. 한국 팬들 현실 보라고. 32세는 끝이야 인정하자. 12시간 동안 그 해시태그는 1위를 지켰습니다. 제 이름도 함께 떠올랐죠. 리쿠는 천재다, 리쿠는 애국자다. 그런 찬사들이 타임라인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과학이 승리했다고 제가 옳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맞을 수 있어도 해석은 틀릴 수 있다는 걸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모니터 화면엔 여전히 28%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전부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은 과학자에게 독이니까요. 저는 키보드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증명될 거라 믿으며요.
이틀 뒤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이민서. 한국 대표팀 퍼포먼스 코치였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귀하의 분석에 대한 반박.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메일을 열었어요. 첨부 파일이 3개 있었습니다. 엑셀 시트, PDF 리포트, 그리고 GPS 트래킹 데이터였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리포트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한 문장이 박혀 있었어요. 데이터는 맞을지 몰라도 당신의 해석은 틀렸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굳었습니다. 분노보다는 당혹감이 먼저 왔죠.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민서가 제시한 수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심박변이도 80m초, 최고 속도 33.5km, 90분 평균 주행거리 11.2km. 모두 실전 데이터였습니다. 제 모델엔 없던 변수들이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민서입니다. 타나베 리쿠입니다. 메일 받았습니다. 빠르시네요.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감정의 흔들림이 없었죠.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말했어요. 이 데이터들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현장입니다. 지난 6경기 전부 GPS로 추적했어요. 심박계도 착용했고요. 그래도 나이는 변수입니다. 32세면 회복력은 심박변이도로 측정합니다. 80m초면 25세 수준이에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엑셀 시트를 다시 열었죠. 민서가 보낸 데이터는 정교했습니다. 경기별로 분류되어 있었고 각 항목마다 출처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반박할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죠. 그렇다 해도 제 모델은 논문 6편을 기반으로. 논문은 평균치를 말합니다. 현장은 개별 사례를 보여주죠. 민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고함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차분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죠. 창밖으로 도쿄 타워가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우뚝 서 있었지만 오늘따라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박사님, 당신은 숫자를 봤지만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보다 데이터가 정확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난 경기에서 후반 80분에 최고 속도를 찍었습니다. 일반적으론 그 시간대에 속도가 떨어지죠. 하지만 그는 오히려 빨라졌어요. 저는 PDF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죠. 시간대별 속도 변화였습니다. 민서의 말이 맞았어요. 80분 지점에서 빨간 선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33.5km. 전반전보다 빨랐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예외가 6경기 연속이면 그건 패턴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고요했어요.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저는 모니터 속 28%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그 숫자는 그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 보였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의문처럼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트위터를 열었죠. 한국 팬들의 반응이 타임라인을 채우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데이터 이즈 프라이드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상위권은 아니었지만 기세가 심상치 않았죠.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과학자라면서 현장 데이터는 왜 안 봤나요? 나이로 사람을 재단하는 게 과학입니까? 28%? 웃기는 소리.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화면이 꺼졌죠.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댓글들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민서가 보낸 데이터를 다시 열었어요. GPS 트래킹 파일이었습니다. 경기장을 가로지르는 빨간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한 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90분 내내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쉬는 구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확대했습니다. 80분 지점의 움직임을 자세히 봤죠. 선이 더 굵어졌습니다. 더 빨라진 거였어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모델을 수정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사례 때문에 전체 모델을 바꿀 순 없었어요. 그건 과학이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모니터를 껐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신은 숫자를 봤지만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죠. 어둠 속에서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28, 80, 33.5. 그 숫자들이 춤을 췄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죠. 그리고 그 사이로 민서의 말이 스며들었습니다. 데이터는 맞을지 몰라도 당신의 해석은 틀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아침 6시 알람보다 휴대폰 진동이 먼저 저를 깨웠어요. 화면에 알림이 쉴 새 없이 떴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모두 같은 해시태그였죠. 데이터 이즈 프라이드. 실시간 검색어 1위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트위터를 열었습니다. 타임라인이 한국 팬들의 게시물로 가득했어요. 그래픽, 영상, 통계 자료 모두 정교했습니다. 한 게시물을 눌렀죠. 32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경기장을 질주하는 모습이 슬로 모션으로 재생됐어요. 화면 구석에 숫자가 떴습니다. 33.5kmh, 80민, HRV 80미즈. 민서가 보낸 바로 그 데이터였죠. 댓글이 2만 개를 넘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이게 28%래요? 웃기지 않나요? 과학은 현장을 이깁니까? 아니면 현장이 과학을 이깁니까? 데이터로 조롱했으니 데이터로 반박한다. 이게 진짜 국뽕이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저는 다른 게시물을 열었죠. 인포그래픽이었습니다. 6경기의 주행거리, 속도, 심박수가 막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든 항목에서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출처까지 명시되어 있었죠. GPS 트래킹 시스템 국제축구연맹 공식 데이터.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은 붐볐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웃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제 얼굴을 알아볼까 두려웠어요. 방송 이후 제 사진이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니까요. 옵티모브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켰죠. 이메일이 47통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항해 메일이었어요. 한 통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과학자가 아니라 선동가입니다. 삭제했습니다. 다음 메일을 열었죠. 28%? 당신의 신뢰도가 그 정도네요. 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어왔어요. 저는 받은 편지함을 닫았습니다. 대신 트위터를 다시 열었죠. 해시태그 데이터 이즈 프라이드가 17시간째 1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팬 커뮤니티에서 제작한 3분짜리 영상이었어요. 제목은 우린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운다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경기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패스, 드리블, 슈팅. 그리고 매 장면마다 데이터가 떴어요. 패스 성공률 89%, 드리블 돌파 12회, 슈팅 정확도 67%.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데이터는 현장에 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조회수가 120만을 넘었어요. 리트윗은 12만 회였습니다. 댓글창을 열었죠. 일본어 댓글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간 건 아닐까? 리쿠는 뭐라고 하나?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책상 위에 커피가 식어 있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만 남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흐렸습니다. 오후 2시 호소다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쿠, 지금 상황 봤나? 네. 해명 방송 준비해. 내일 아침에 다시 나와. 뭐라고 해명합니까?
모델은 틀리지 않았다고 해. 한국 팬들이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해명. 그게 답일까요? 모니터 속 28%가 여전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숫자가 낯설었어요. 제가 만든 게 맞나 싶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트위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데이터 이즈 프라이드 해시태그가 17시간째 정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게시물은 계속 올라왔죠. 팬아트, 패러디 영상, 응원 메시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우리는 증거로 말한다. 한 게시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팬들의 대화 스레드였어요. 처음엔 논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죠. 일본 팬 한 명이 썼습니다. 솔직히 이 데이터 보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한국 팬이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린 그냥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제가 뭘 놓쳤을까? 숫자만 보고 사람은 보지 않았다는 민서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제 얼굴이 반사됐죠.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밤 11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한 고등학생이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화면에 데이터 이즈 프라이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 어둠만 바라봤죠. 하지만 유리에 비친 제 표정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초라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 화면만 방을 밝혔죠. 마지막으로 트위터를 열었습니다. 데이터 이즈 프라이드가 여전히 1위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죠. 이게 진짜 국뽕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증거로 싸운다는 말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숫자와 사람 사이 어딘가에서 저는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북중미 강호와의 평가전 날이 왔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없이 눈이 떠졌어요.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일본 대표팀 경기가 있었죠. 제 예측을 검증할 첫 번째 무대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모델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일본 승률 68%. 변함없었죠.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경기를 보기로 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으니까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려 원두를 흘렸죠. 바닥에 검은 가루가 흩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걸 바라봤어요. 오후 6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4-3-3-3 포메이션이었어요. 공격적인 전술이었죠. 제 모델이 예측한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응시했어요. 전반 10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점유율 52%, 패스 성공률 84%. 나쁘지 않았죠. 전반 15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상대팀 미드필더가 중앙을 돌파했어요. 일본 수비수 2명이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크로스가 올라갔죠. 헤딩골이었습니다. 0대1.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전반 32분 추가 실점이 나왔습니다. 코너킥 상황이었어요. 일본 수비진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공이 골문 앞에 떨어졌죠. 발리슛이 들어갔습니다. 0대2. 저는 리모컨을 꽉 쥐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프타임이었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본의 전술이 너무 공격적이었습니다. 수비 공백이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했죠. 유효 슈팅 0회. 점유율은 48%로 떨어졌어요. 패스 성공률도 79%였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제 모델은 이걸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선수 2명을 교체했어요. 더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골은 나오지 않았죠. 슈팅은 많았습니다. 13개였어요. 그런데 유효 슈팅은 여전히 0회였습니다.
모두 빗나가거나 막혔죠. 후반 42분 결정적 기회가 왔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프리킥을 얻었어요. 일본 에이스가 공 앞에 섰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죠. 슈팅이 날아갔습니다. 골대를 맞고 나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0대2. 완패였어요. 화면에 통계가 떴습니다. 슈팅 13회, 유효 슈팅 0회, 점유율 47%.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예측 모델과 비교했죠. 오차가 마이너스 4.8 시그마였습니다. 통계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호소다 국장이었죠. 리쿠, 이게 무슨 일인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자네 모델은 68%라고 했잖아. 변수를 잘못 설정한 것 같습니다. 변수? 이건 변수 문제가 아니야. 완전히 빗나갔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트위터를 열었죠. 타임라인이 난리였습니다. 리쿠의 모델은 어디 갔나요? 68%가 이거였어? 과학이 틀렸네요. 댓글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멈췄어요.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델은 맞는데 세상이 틀렸다고 믿고 싶겠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정확했어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모델은 완벽하고 단지 우연히 겹쳤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4.8 시그마.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쿄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죠.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8%, 68%. 그 숫자들이 이제 낯설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민서의 메일을 다시 열었어요. GPS 데이터, HRV 수치, 주행거리. 모든 게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증거들이요. 저는 그래프를 확대했습니다. 80분 지점의 빨간 선을 따라갔죠. 선이 굵어지는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모델을 수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연령 가중치를 낮춰야 할까요? 아니면 현장 데이터를 추가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죠. 어둠 속에서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0대2 마이너스 4.8 시그마, 유효 슈팅 0회. 그 숫자들이 저를 짓눌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어요. 꿈을 꿨습니다. 경기장에 서 있었죠. 선수들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소리쳤어요. 데이터를 따르세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뛰었어요. 그리고 골을 넣었습니다. 제 예측과 정반대로요. 일어나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조롱이었죠. 하지만 한 메시지가 달랐습니다. 민서였어요. 오늘 경기 봤습니다. 힘내세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힘내라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누웠죠. 어둠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모델을 믿어야 할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세상은 제 모델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한국 대표팀의 경기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긴장했어요. 이번엔 제 28% 예측이 검증될 차례였습니다. 커피를 3잔 마셨죠.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모델을 다시 열었어요.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8%. 하지만 이제 그 숫자가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처럼 느껴졌죠.
오후 5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4-4-2 포메이션이었어요. 상대는 북중미 강호 B팀이었습니다. 세계 랭킹 23위였죠.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전반 15분까지 팽팽했어요. 양팀 모두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반 28분 상대팀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프리킥 상황이었어요. 벽을 넘긴 슈팅이 골망을 흔들었죠. 0대1.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 예측이 맞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선수 한 명을 교체했어요. 32세 에이스였습니다. 제가 하락세라고 분석했던 바로 그 선수였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후반 2분 세상이 멈췄습니다. 중앙선 근처에서 공을 받았어요. 3명의 수비수가 막아섰습니다. 드리블이 시작됐죠. 1명을 제쳤습니다. 2명을 제쳤어요. 3번째 수비수가 달라붙었습니다. 몸싸움이었어요. 하지만 밀리지 않았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갔죠. 슈팅이 날아갔습니다. 논스톱이었어요. 골키퍼가 손을 뻗었습니다. 닿지 않았죠. 공이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1대1. 동점골이었어요.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입이 벌어졌죠. 화면에 시간이 떴습니다. 교체 후 2분. 120초 만에 골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했죠. 주행거리 68m, 최고속도 32.8km, 접촉 3회. 모두 2분 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120초 만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림이 폭발했어요. 트위터를 열었습니다. 타임라인이 미친 듯이 흘러갔죠. 해시태그 120초 이반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영상이 쏟아졌어요. 골 장면을 반복 재생하는 클립들이었습니다. 한 게시물을 눌렀습니다. 슬로 모션 영상이었어요. 드리블 장면이 프레임별로 분해되어 있었습니다. 각 프레임마다 데이터가 떴죠. 1초 속도 29.2kmh, 3초 접촉 후 균형 회복 0.4초, 5초 슈팅 파워 112kmh. 댓글이 10,000개를 넘었습니다. 이게 32세래요? 28%는 어디 갔죠? 120초 만에 모든 확률을 새로 썼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계속됐어요. 한국은 기세를 몰아갔습니다. 추가골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기를 장악했죠. 후반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1대1 무승부였어요. 통계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의 유효 슈팅 6회, 점유율 54%, 패스 성공률 87%. 저는 노트북에 수치를 입력했습니다. 제 모델과 비교했죠. 오차가 플러스 5.2 시그마였어요. 일본 경기와 정반대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트위터가 난리였어요. 120초 이반전 해시태그가 조회수 1200만을 돌파했습니다. 영상, 밈, 팬아트. 모든 게 그 2분에 집중되어 있었죠. 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제목은 데이터가 틀렸던 120초였어요.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는 2분 안에 증명됩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댓글창을 열었어요. 일본어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리쿠는 뭐라고 변명하려나? 28%. 웃기는 숫자였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도쿄의 불빛이 반짝였죠. 하지만 제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모델 파일을 열었어요. 연령 가중치 0.35. 그 숫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걸 왜 넣었을까요? 논문 때문이었죠. 평균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평균은 개인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민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숫자를 지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이걸 지우면 뭐가 남을까요? 제 모델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내렸죠. 밤 11시 민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경기 보셨죠? 이제 믿으시나요? 저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하다고, 당신이 옳았다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렸죠. 결국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28, 120, 5.2. 그 숫자들이 춤을 췄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한 장면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드리블 3명 제치기 논스톱 슈팅. 120초의 기적이었죠. 제 모델은 그 120초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측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숫자만 봤으니까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보지 않았죠. 그 진심이 2분 만에 모든 확률을 뒤집었습니다. 새벽 3시 잠에서 깼습니다. 다시 트위터를 열었어요. 120초 이반전이 여전히 1위였습니다.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죠. 한일 팬들의 대화였습니다. 일본 팬이 썼어요. 이젠 솔직히 인정한다. 우린 틀렸다. 한국 팬이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그게 듣고 싶었어요. 저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인정.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저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하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누웠죠. 어둠 속에서 120초가 흘렀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뭔가가 바뀌는 2분이 필요했어요. 이틀 뒤 세상이 숫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피파 공식 홈페이지에 리포트가 올라왔어요. 제목은 아시아 평가전 통합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죠.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다운받았어요. 27페이지짜리 보고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비교표가 나왔어요. 득실차, 유효 슈팅, 점유율, 패스 성공률. 모든 항목이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박혔죠. 한국 득실 2, 일본 득실 -2. 한국 유효 슈팅 28회, 일본 유효 슈팅 13회. 한국 점유율 52%, 일본 점유율 46%.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모델이 거짓말을 했죠. 아니, 제가 모델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림이 쏟아졌어요. BBC, ESPN, 로이터. 모두 피파 리포트를 인용한 기사였습니다. 한 기사를 열었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데이터로 증명한 실력. 일본은 침묵. 기사를 읽었습니다. 상세한 분석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경기력이 어떻게 우수한지, 일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숫자로 낱낱이 해부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제 심장을 찔렀죠. 일본 분석가 타나베 리쿠의 28% 예측은 이제 통계학의 오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아침은 평화로웠죠. 하지만 제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트위터가 폭발했습니다. 피파 리포트가 일본어로 번역되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팩트 앞에 침묵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스크롤했죠. 댓글들이 눈을 찔렀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네. 리쿠는 어디 갔나? 이제 할 말 없겠지. 국뽕은 사라졌지만 이제 데이터가 국뽕이 됐다. 마지막 댓글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데이터가 국뽕이 됐다. 저는 그 문장을 되뇌었어요. 한국 팬들이 처음부터 말했던 거였습니다. 우린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운다고요. 이제 그 증거가 세계 기관의 공식 보고서가 됐죠.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피파 리포트의 그래프를 캡처해서 올렸어요. 한국과 일본의 모든 지표가 막대 그래프로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막대가 일본보다 길었죠. 모든 항목에서요. 댓글이 10분 만에 5만 개를 넘었습니다. 이게 28%의 실체다. 과학은 현장을 못 이긴다. 리쿠 사과해. 저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화면이 계속 깜빡였어요. 알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 않았죠. 대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피파 리포트를 다시 열었어요. 상세 데이터 섹션으로 갔습니다. 한국 에이스의 개인 기록이 나왔죠. 평균 주행거리 11.4km, 최고 속도 33.2km, 슈팅 정확도 71%.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2세 선수 중 상위 2% 퍼포먼스. 상위 2%. 저는 그 숫자를 오래 바라봤어요. 제 모델은 평균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균이 아니었죠. 예외였습니다. 아니, 예외가 아니라 최상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호소다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쿠, 피파 리포트 봤나? 네. 우린 끝났어. 시청자들이 사과 방송을 요구하고 있어. 제가 나가겠습니다. 자네 혼자 책임질 문제가 아니야. 방송국 전체가 욕먹고 있어.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저녁 6시 BBC 기사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승리, 일본의 교훈이었어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팀워크와 개인 능력을 결합했는지, 일본이 어떻게 자만에 빠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타나베 리쿠의 28% 예측은 확증 편향의 전형적 사례다. 그는 자신이 보고 싶은 데이터만 봤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확증 편향. 그 단어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한국이 약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일본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데이터는 그저 도구였어요. 제 편견을 정당화하는 도구였습니다. 밤 9시 트위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팩트 앞에 침묵 해시태그가 여전히 1위였어요. 게시물 수가 60만 개를 넘었습니다. 한 게시물을 눌렀죠. 한일 팬들의 대화 스레드였습니다. 일본 팬이 썼어요. 피파 리포트 보고 충격받았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 한국 팬이 답했습니다. 인정해줘서 고마워. 우린 그냥 존중받고 싶었어. 또 다른 일본 팬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리쿠가 사과하면 좋겠다. 그가 시작한 일이니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과.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어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뭔가를 써야 했죠. 하지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새벽 1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빈 문서를 켰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죠. 저는 한참을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나는 틀렸다. 세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입력하는데 10분이 걸렸어요. 손이 떨렸으니까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28%는 과학이 아니라 편견이었다. 나는 데이터를 왜곡했다. 보고 싶은 것만 봤다. 문장들이 쌓여갔습니다. 고백이었어요. 변명이 아니라 진실이었죠. 새벽 3시가 됐을 때 문서는 3페이지가 됐습니다. 저는 저장했어요. 파일명은 정정 보고서였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2대 -2, 28대 13, 52대 46. 모든 숫자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무시했죠.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숫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죠. 팩트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간 고민했습니다. 정정 보고서를 공개할까 말까. 노트북 앞에 앉아 파일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어요. 3페이지짜리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1000페이지 같았죠.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어요. 새벽 4시 결심했습니다. 과학자라면 틀렸을 때 인정해야 한다고요. 그게 제가 배운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어요. 고칠 곳은 없었습니다. 진실이었으니까요. 제목을 붙였습니다. 나는 틀렸다 마이너스 28% 예측에 대한 정정과 사과. 간단했어요. 변명의 여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트위터를 열었죠. 문서를 PDF로 변환해서 첨부했습니다. 트윗 작성란에 한 문장을 썼어요. 과학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통계보다 강했습니다. 손가락이 게시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눌렀죠. 트윗이 올라갔습니다.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알림을 지켜봤어요. 5초 뒤 첫 댓글이 달렸습니다. 용기 있는 사과다. 10초 뒤 리트윗이 시작됐죠. 30초 만에 100개를 넘었습니다. 1분 뒤엔 500개였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댓글창을 열었죠.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제야 과학자답네.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진심이 느껴진다. 하지만 비난도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그랬어. 저는 모든 댓글을 읽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몫이었으니까요. 오전 8시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이 기사화했어요. 저는 뉴스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타나베 리쿠 28% 예측 공개 사과, 데이터 분석가의 용기 있는 고백, 과학자의 양심 편견을 인정하다. 제목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호소다 국장이었어요. 리쿠, 자네 미쳤나? 제 양심을 따랐습니다. 양심? 자네 때문에 방송국이 더 욕먹고 있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밝았죠.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조회수가 150만을 넘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저는 트위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타임라인이 제 트윗으로 가득했죠. 사람들이 PDF를 다운받아 읽고 있었습니다. 인용 트윗들이 올라왔어요. 나는 연령 가중치를 0.35로 설정했다. 이는 논문의 평균치였다. 하지만 평균은 개인을 설명하지 못한다. 마이너스 이 문장에서 울컥했다. 데이터는 맞았다. 그러나 내 해석은 편견이었다. 마이너스 과학자의 정직함이 느껴진다. 진심은 통계보다 강했다. 마이너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준다. 저는 한 댓글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서였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배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어요. 제가 배웠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오후 2시 한국 언론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들이 올라왔어요. 일본 분석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 데이터 논쟁, 화해로 끝나나 과학자의 용기가 국경을 넘다. 저는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떨렸죠.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오후 4시 조회수가 350만을 넘었습니다. 일본 트위터 역사상 가장 빠르게 확산된 사과문이 됐어요. 저는 댓글창을 다시 열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죠. 처음엔 화났는데 이 사과문 보니 존경스럽다.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진짜 과학자의 모습이다. 한국 팬들의 댓글도 늘어났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사과를 기다렸어요. 진심이 느껴져요. 용서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요. 저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벅찼죠. 저녁 6시 옵티모브 동료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부분 지지였어요. 리쿠 잘했어.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 우리 모두 배웠어. 고마워. 한 동료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연구소가 더 정직해졌어. 저는 답장을 일일이 보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덕분이라고요. 밤 9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트윗 조회수가 400만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8만 개를 넘었죠. 저는 스크롤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하나하나 읽었어요. 비난도 칭찬도 모두요.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학보다 뜨거운 건 진심이었다. 리쿠가 그걸 보여줬다. 저는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과학보다 뜨거운 건 진심. 맞았어요. 120초의 골도 피파의 보고서도 결국 진심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 진심을 보지 못했죠. 숫자에 가려서요. 새벽 1시 마지막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한일 팬들의 대화였어요. 일본 팬이 썼습니다. 리쿠의 사과를 보고 반성했다. 우리도 조롱만 했지 인정은 안 했잖아. 한국 팬이 답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리쿠가 먼저 손 내밀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쿄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별이 보였죠. 오랜만에 본 것 같았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28, 68, 120, 350만. 하지만 이제 그 숫자들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죠.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경기장에 서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 옆에 서 있었어요. 그들이 뛰었습니다. 저는 응원했죠. 데이터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죠.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처음으로 저는 진심으로 옳은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트위터 멘션이었습니다. 일본 최대 축구 커뮤니티에서 올린 게시물이었죠. 제목은 이젠 인정한다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링크를 눌렀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게시물은 길었습니다. 한 팬이 쓴 글이었어요. 처음엔 28%를 믿었다고 한국을 조롱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120초의 골과 피파 리포트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제 사과문을 읽고 완전히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리쿠가 용기 내서 인정했다. 이제 우리도 인정할 때다. 한국은 강하다. 우리가 틀렸다. 댓글이 10,000개를 넘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대부분 동의하는 반응이었죠. 맞아. 이제 인정하자. 데이터가 다 보여줬잖아. 조롱했던 게 부끄럽다. 좋아요가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 실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오전 9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일 팬 커뮤니티가 공동 포럼을 연다는 거였어요. 이름은 플레이 비욘드 보더였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대화라는 뜻이었죠. 저는 공지를 읽었습니다. 데이터 논쟁을 넘어 이제 함께 축구를 이야기합시다. 한일 팬 모두 환영합니다. 포럼 개설 일시가 나와 있었어요. 오늘 저녁 8시 유튜브 라이브였습니다. 저는 캘린더에 표시했죠. 오후 2시 민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포럼 보실 건가요? 네, 볼 생각입니다. 좋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당신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망쳤다가 겨우 바로잡은 것뿐이에요. 바로잡는 것도 용기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오후 햇살이 밝았습니다. 도쿄는 평온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유튜브를 켰습니다. 플레이 비욘드 보더 라이브가 시작됐어요. 시청자가 1만 명이었습니다. 화면에 사회자가 나타났죠.
한국인과 일본인 각 한 명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자리입니다. 한일 팬 여러분이 함께 모였습니다. 채팅창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드디어 이런 자리가 마련됐네.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다. 과거는 과거,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시청자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먼저 지난 몇 주간의 일을 돌아보겠습니다. 28% 예측부터 120초의 반전까지요. 화면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제 방송 장면 데이터 이즈 프라이드 해시태그, 골 장면, 피파 리포트, 그리고 제 사과문까지. 모든 게 2분짜리 영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데이터는 중요하지만 해석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맞아, 해석이 편견이면 소용없어. 리쿠가 그걸 보여줬지. 인정하는 게 진짜 용기다. 시청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회자가 게스트를 소개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 저널리스트였습니다. 대화가 시작됐죠. 이번 논쟁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존중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데이터도 무기가 됩니다. 맞습니다. 28%도 조롱 댓글도 결국 존중의 부재에서 나왔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중. 제가 가장 부족했던 거였어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일 팬들이 채팅으로 질문을 올렸어요. 저널리스트들이 하나씩 답했습니다. 분위기가 따뜻했죠. 비난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시청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회자가 특별 순서를 알렸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한 사람을 언급하셨습니다. 타나베 리쿠 박사님입니다. 박사님께서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낸 적이 없었어요. 아니, 보냈었나요?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제 얼굴이 나타났어요. 사흘 전에 찍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까먹고 있었죠. 저는 화면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초췌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타나베 리쿠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 속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죠. 제가 28%를 발표했을 때 저는 과학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본 게 아니라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채팅창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봤어요. 120초의 골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숫자는 사람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걸요. 진심을 측정할 수 없다는 걸요. 그 진심이 모든 확률을 뒤집었습니다. 화면 속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이 붉어 보였어요. 한국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본 팬 여러분 저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저는 배웠습니다. 과학은 진심을 이길 수 없다는 걸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채팅창이 폭발했어요. 울컥한다. 진심이 느껴진다. 리쿠 고마워. 이제 다 용서한다. 시청자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감동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한국 팬 한 명이 음성으로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화났어요. 28%라는 숫자가 모욕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리쿠 박사님이 인정하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일본 팬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도 조롱 댓글 달았어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120초의 골 보고 충격받았어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한일 팬들이 번갈아가며 이야기했어요. 과거의 편견, 지금의 반성, 앞으로의 희망. 모든 게 진솔했습니다. 시청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채팅창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밤 10시 라이브가 끝났습니다. 최종 시청자는 230만 명이었어요. 사회자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120초의 반전이 우리 모두를 바꿔놨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지 않았죠. 그냥 흐르는 대로 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서였어요. 영상 메시지 봤어요. 감동이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용기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처음 깨우쳐줬죠. 우리 모두 함께 배웠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죠.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트위터를 확인했어요. 플레이 비욘드 보더 해시태그가 실시간 1위였습니다. 댓글들을 읽었죠. 오늘 방송 보고 울었다. 한 일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구나. 120초가 정말 모든 걸 바꿨다. 리쿠 덕분이다. 마지막 댓글에서 멈췄습니다. 저 덕분이라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두의 덕분이었습니다. 한국 팬들의 용기, 일본 팬들의 반성, 민서의 진실, 그리고 120초의 기적.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새로운 모델 마이너스 진심을 측정하는 방법. 아직 방법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찾을 거였어요.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방법을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어요. 과학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진심은 완벽할 수 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췄습니다. 문장들이 쌓여갔어요. 이번엔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배움이었죠. 새벽 2시 문서는 5페이지가 됐습니다. 저는 저장했어요.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어요. 경기장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선수들이 함께 뛰고 있었죠. 관중석엔 양국 팬들이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응원 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저는 그 속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데이터만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봤습니다. 진심을 봤죠.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120초의 반전이 단지 골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걸요. 우리 모두의 생각을, 마음을, 미래를 바꿨다는 걸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서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네요. 함께 연구해 볼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었어요.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했죠. 과학자 타나베 리쿠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사람 타나베 리쿠는 이제 알았어요. 과학보다 뜨거운 건 진심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심이 120초 만에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요.